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2월 14일 대통령 선거와 또 국회 선거를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하루에 실시하는 선거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선거였습니다. 2억 명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하루에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투표했으니까요.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워낙 넓고요. 또 종족적으로도 너무나 복잡한 나라라서 선거 집계를 하는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제 생각보다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커지기를 기대하면서 또 한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중요해진 인도네시아의 선거 결과가 현재 대강의 윤곽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인도네시아의 대선과 총선 결과를 가지고 전망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선거는요, 프라보 수비안토와 그 부통령 런닝메이트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가 58%대의 득표를 기록을 해서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스 베스와단 후보가 24% 득표율로 2위, 그리고 간자르 프라노 후보가 17%의 득표율로 3위입니다. 자, 국회 선거는요, 프라보의 정당인 거린드라가 아닌 현재 여당인 투쟁 인도네시아 민주당 PDIP, 투쟁 인도네시아 민주당이 16%대 득표를 얻어서 원내 최다 의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결과와 관련해서 전망을 해보면요, 어떤 후보가 1차 투표에서 완전히 승리한다면 부정선거 혐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낙선자들은 선거가 합법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는 지난번 2019년도 당시 조코이에 맞서서 출마했었던 프라보가 대선이 부정선거로 얼룩졌다고 주장했을 때도 일어났었습니다. 그 후에 프라보 지지자들이 경찰과 군대와 충돌하면서 자카르타에서는 그 불안이 확대됐었죠. 부정선거 가능성은 낮지만 그것이 던지는 의미는 미미하지 않습니다. 2024년 인도네시아 선거는 전국적으로 80만 개 이상의 기표소가 있는데요. 각 정당이 기표소마다 선거 감시원을 배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개표 방식이 불투명하고 조작되기가 쉽습니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표들은 각 기표소에서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을 하고 또 투표함을 봉인한 후에 공식 기록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양식은요, 지역별 수집센터에서 집계되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달하기 전 비공개 전체회의가 지리적으로 4단계에 걸쳐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요, 각 단계에서 뇌물과 또 조직에 물들기 쉽습니다. 이렇게 개표 시스템에 내재된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선거 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선거 부정을 주장하기가 쉽죠. 게다가 이 조코이의 아들인 36살의 기브란이 부통령으로 출마를 했는데요. 이 부통령 출마를 둘러싼 상황이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선거 직전 선거 주최자 명예위원회는요, 선거관리위원회 7인의 위원들이 윤리 위반의 유죄를 지었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의 최소 연령을 40세에서 35살로 낮추는 헌법재판소의 2023년 10월 판결에 따라 적용되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개정되기도 전에 기브란의 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을 했다는 것이죠. 부정선거 의혹과 또 이 부통령 나이 제한 규정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에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이로 인해 2024년 10월에 차기 정부로의 원활한 이행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라보 수비안토 차기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관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승자로서 프라보는요, 인도네시아에서 가족 구성원 민주주의를 설립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해 왔습니다. 그는 조코이 현 대통령이 했던 방식대로 국회의 모든 정당들에게 내각의 직책을 제공하려고 할 건데, 그렇게 된다면 처음부터 그를 지지해온 정당들에게는 불균형적인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한 협상이 배후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패배한 후보들에게도 내각직을 제안할 가능성도 큽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2번이나 대선 경쟁을 했었던 프라보를 국방장관에 임명한 것은 무지개 염정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고요. 이것이 바로 인도네시아의 정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요. 브라보 수비안토의 이 3수만의 대선 승리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지에 힘입은 바가 크고요. 두 사람의 연합이 이뤄낸 결과이기 때문에 브라보의 정책은 조코이 정부의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브라보는 조코이의 조언에 많이 의존을 하고요. 조코이 정부의 장관들을 임명해서 2045년까지 인도네시아를 고소득 국가로 승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국가 주도 개발주의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한 민족주의 성향하고 또 국방력 강화, 또 세계의 인도네시아의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열망이 결합되어 있는 브라보는요, 지난 10년간 조코이의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유산을 구축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제 총선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쟁 인도네시아 민주당, PDIP, 이 투쟁 인도네시아 민주당이 16.7%의 득표율로 지난 총선 때 얻었던 19.3%에는 못 미쳤지만 원내 최다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위는요, 15.2% 득표를 기록한 골카르 당이, 또 3위는 브라보 대선 당선자의 정당인 거린드라 당이 13.4%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슬람의 종교적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는 PKB, 인도네시아어로 이거 빼까베라고 하는데요. PKB가 10.7%, 그다음에 PKS, 빼까S가 8.3%, 그 다음에 PAN, 빤이죠. 이것이 PAN이 6.9%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슬람의 이 종교적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정당들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국회는 DPR이라고 불리는데요. DPR죠. 이 DPR은 500명으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거 방식은요, 광역 지역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서 각 정당이 제시한 인물을 보고 이 유권자들은 정당 명예투표를 하는데 정당별로 전국 득표율을 합산을 해서 이 DPR 국회 의석을 배분하게 됩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요, 인도네시아의 의회 시스템은 이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DPR, 이게 국회고요. 그 다음에 DPD가 있습니다. DPD라는 이게 지역대표 협의회로 불리는데요. 지역대표 협의회로 불리는 이 의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 DPD는 인도네시아의 전체 32개 주에서 각각 4명씩 정당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출마를 한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들은 주로 지역에 관계된 이슈를 결정하는 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원 개념은 아니고요. 넓은 나라인 인도네시아만의 특징적인 이런 지역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회가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정당 정치 차원에서 보면 인도네시아의 국회는 DPR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서 인도네시아의 국내 정치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권력 구조 면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갖는 권력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주목해 볼 것은요,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투쟁 인도네시아 민주당과 또 다른 정당들이 앞으로 브라보 정부에 참여할지 아니면 야당으로 남을지의 여부입니다. PDIP의 내각 합류 여부는 푸안 마하라니 현 국회의장하고 그녀의 어머니죠, 바로 PDIP 의장인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관계에 크게 좌우될 것 같습니다. 푸안은 타협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메가와티 여사는 조코이가 당을 떠나고 또 PDIP가 대선에서 소외된 데에 대해서는 여전히 화가 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대선과 총선 결과를 놓고 비교해 드릴 게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의 지지로 브라보는 이슬람주의자, 또 민족주의자, 전통주의자 등으로 구성된 유권자들 모두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으면서 1차 대선 경쟁에서 승리했고요.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이게 알리란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알리란으로 불리는 소위 이념 성향의 선을 극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상황은 좀 다릅니다. 총선에서는요, 인도네시아의 정치에서 이 알리란 이념적 성향이 끝났다고 할 수 없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대선에서 브라보에 대한 전국적인 강력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국회 선거는 이전 선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게 확인된 것이죠. 대부분의 인도네시아의 국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서
즉 알리란 충성도입니다. 예, 이슬람인지 또는 민족주의적인지 또는 전통주의적인지 이런 알리란 충성도에 따라서 여전히 정당 투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민족주의의 거점인 중부 자바에서는 대선에서는 브라보에게 개인적으로 패배를 했지만 여전히 간자르가 속한 투쟁 인도네시아 민주당이 28%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또 브라보가 속한 거린드라는 전통주의의 요새인 동부 자바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 여기에서는 PDIP가 18%로 선두를 달렸고요. 백갑의 PKB는 17%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슬람 성향이 강한 서부 자바에서도 2019년과 비교해서 정당 투표 선호도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린드라가 18%에서 16%로 득표율이 감소한 반면에 이슬람 성향의 세계 정당의 득표율은 26%에서 30%로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DPR, 즉 국회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 투표에서 인도네시아의 유권자들은 정당별 특징인 이슬람, 민족주의, 또 전통주의의 이념적 성향이 반영된 이러한 투표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2월에 실시된 인도네시아의 대선과 총선 결과 그리고 그 전망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